People and Ish Talk.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에서는 매주 금요일 핫피플을 초대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핫피플 앤 이슈 토크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가 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권 레이스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성장과 공정의원 모임 발족 등 외연 확대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옆에서 그를 믿고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할 텐데요. 자, 그 중심에 있는 분입니다. 이재명계 좌장격이라 할 수 있는 사선의 중진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시 정성호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자, 정성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성호입니다. 아이고, 예. 지금 저 양주시에서 인천까지 와주신 거예요? 예. 양주 덕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네. 새벽에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잠을 설치셨습니까? 아니, 잠은 푹 잤고요. 좀 걱정이 돼갖고 예. 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진짜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패널로 우리 또 출경대의 마스코트 두 분이시죠. 시사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님, 그리고 리엘 파트너스의 우리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이승기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뭐 오늘 정성호 의원님에 대한 준비 많이 해오셨습니까?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한 국장님은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준비를 좀 했는데 예. 워낙 그 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잘하시니까 예. 네. 기대가 큽니다. 예. 실망할까 걱정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핫피플인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 또 한 사람의 핫피플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알아보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성호 의원님, 이재명 지사하고 두 분이 이제 정성호 의원님하고 워낙 그 오랜 시간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재보선 패배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그 민주당의 최유력 대권 주자로 이렇게 발돋움하면서 이재명계 좌장인 우리 정성호 의원에 대한 주목도 당연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지사와 정 의원님 두 분은 또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던데요. 이재명 지사가 정성호 의원님을 부를 때 성호형이라고 부릅니까? 혹시 제가 조사를 해왔더니 3살 차이 나시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죠. 네. 이재명 지사보다 정성호 의원께서 3살 형이시잖아요. 뭐 제가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뭐 형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뵐 때 뭐 어디서나 뵐 때 성호 형 이러십니까?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능한 뭐 도지사시니까 제가 또 국회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형 이렇게 불러갖고 저도 습관적으로 뭐 재명아 또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매우 주의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아니, 이재명 지사하고 정성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신 겁니까? 인연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두 분이. 그 1987년에 제가 사법연수원 18기로 연수원에 입소했습니다. 그때 만났고요. 같은 반은 아니었는데 만난 계기는 그 당시 연수생들이 어떤 뭐 정치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군사 정권 하였고 또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들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심을 갖던 연수생들이 비공개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민주주의 확산과 또 인권의 회복을 위해서 좀 우리 같이 공부하자 그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네. 그래도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통하는 게 있으셨어요? 대화하시면서 서로? 그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그 특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되게 그 당시 자리에 모였던 연수생들이 되게 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또 서울에 있는 뭐 주요 대학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런 경험이 없었고 그렇죠.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마치고 사법시험 뭐 대학 들어갔다 사법시험 합격했기 때문에 전혀 뭐 학생운동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떤 자의식과 또는 저 뭐 주관이 뚜렷했고 또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친구였죠. 네. 독특해서 서로 친해지신 겁니까? 네, 서로? 네.
저도 그 당시는 굉장히 독특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예. 근데 되게 그 눈빛이 예리하지 않습니까, 정성우 의원님? 제가 지금 계속 그 말씀하실 때 정면으로 제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정성우 의원님이 되게 눈빛이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예리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독특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 정성 의원님이 사실 저도 이제 실물은 처음 뵀는데 네. 사진으로 볼 때는 대단히 호리호리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막상 실물로 뵈니까 네. 이 어깨가 네. 딱 벌어지셨어요. 뭐 어깨가 네. 벌어져요, 정성우 아니, 의원님? 얼굴이 좀 작으셔서 그렇지. 양복이 뽕 넣으셨네. 양쪽에 이거 뽕 넣으신 것 같은데. 뭐 그렇진 않고요. 아 그거 아니에요. 예, 예. 지금 뭐 많이 왜소해졌습니다. 근데. 대학 시절에 네. 그 역도부 주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네. 지금? 한번 사진 한번 무슨 유튜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사진 한 번만 올려주세요. 정성우 의원님이 역도하셨다고요? 예, 그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역도부 주장을 하셨고요. 지금도 이제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응? 이제 힘이 장살해서 이 별명이 무조건 이기고 맞수가 없다. 그래서 무적성우. 또 다른 말로 하면 여의도 헤라클레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역도부 주장까지 할 정도면은 사법연수원에서는 정말 정말 독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저기 공부를 되게 잘하신 분 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공부 잘했죠. 사실. 역도도 아니 공부하면서도 막 역기 드시고 공부하셨어요? 대학 다닐 때 그때 학생 운동을 하다가 네, 네. 그 중단하면서 일종의 이제 도피처로 그 서울대 역도부에 들어갔는데 아니 역도는요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손이요 네. 이 역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손 그 힘이 달라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그 무적이다 헤라클레스다라는 사실과 다른 그 가짜 뉴스입니다. 굉장히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한 아니 사람이고요. 근데 진짜 저 어깨가 되게 저기 넓으셔가지고 제가 뭐 생방송이지만 저는 이제 눈치 안 보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 어깨 아 뽕이 아니네. 아 진짜 저 어깨가 뼈가 막 네, 그래서 뭐 단단하시네. 그 일종의 어떤 도피처라고 생각하고서 역도를요? 예, 대충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운동이 좀 좋아갖고 좀 야. 체질에 맞아갖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 아니, 역도가. 그래서 네.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했었죠. 사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운동을? 지금은 뭐 이제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좀 먹고 하니까 관절들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냥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저 진짜 아까 이승기 변호사 네. 말씀처럼 뼈가 땅땅하세요. 예. 예, 아니, 이거 뼈는 뭐 누구나 다 땅땅한 거 같아요. 아 뼈는 땅땅. 아 그렇죠. 물렁물렁하진 않지 아니, 않습니까 뼈가? 살이 탄탄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육이 탄탄하다. 거기서 자, 아까 네. 무적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아, 또 근데 이게 있죠. 뭐 예. 제가 그 정도 힘이 센 사람은 아니고요. 예. 제 그 무적의 의미는 제가 적이 없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아 저기요. 예, 뭐 여야 어느 의원들하고도 이렇게 다퉈본 적이 없고 아, 예, 의원 생활 지금 4선 올 때까지 뭐 언성 높이고 싸워본 적 거의 왜냐면 이제 없거든요. 역도 예, 하셔가지고 뭐 주변 국회의원들이 무서워가지고 안 근데 정 의원님은 그 적이 없다고 하시고 또 하여튼 뭐 워낙 뭐 그렇게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는 그 미스터 그 쓴소리, 그 쓴소리의 아이콘으로 맞아요. 불리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좀 기억을 하면은 지난해 11월 예결위 회의장에서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예, 예, 정도껏 하세요. 그 국민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호통치던 것이 깊이 각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의원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한테 정도껏 하세요. 이렇게 호통치던 모습들은 그분이 정성호 의원님이시구나 이렇게 기억나실 건데 그만큼 이 당 내에서도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는데 제가 볼 땐 그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정도껏 하세요가 무슨 소신 발언이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 예결위원장으로서 그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위원장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시간 때문에. 사실은 여야 간에 그냥 추미애 장관이 워낙 그 개성도 강하시고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두면은 이 여야 간에 그 다툼이 생길 것 같아 갖고 거기 중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평상시에 저도 일관된 정치적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야 간에는 대화하고 타협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 물론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치나 노선은 제가 포기하지 않지만 좀 그와 다르게 나갈 때는 좀 그건 아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용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치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전 눈치는 잘 안 봅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정성우 의원님 쳐다보고 딱 이렇게 정면으로 뵈면 눈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정성우 의원님께서 내가 정말 의사 진행을 위해 한마디 했는데 피곤하게 됐다.
라고 해서 이제 문자 폭탄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아하. 진짜 그때 문자 폭탄이 좀 있었나요? 뭐 감히 그 추미애 장관을 혼내다니 뭐 이런 아니 취지의 어떤 문자들이 왔는데 또 뭐 열렬한 지지자분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사실.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문자 폭탄이 이제 원조격인데 이번에 4.7 재보선 참패 후에 네. 이제는 당내 이제는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좀 반성하자라는 취지의 성명을 했다가 문자 폭탄을 맞았는데 이 원조로서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정성우 의원님이 원조님이세요. 근데 요거 답변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정 의원님께서 2019년 10월에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에도 조국은 갔다. 책임을 통감한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네네. 이게 우리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 조국 지키기에 나섰던 당 지도부의 그 쓴소리도 네, 아끼지 그렇습니다. 않으셨는데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좀 그것도 말씀. 뭐 어쨌든 간에 조국 전 장관 문제 관련해서는 그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정부가 임명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여야 간에 많은 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특히 여당 내에서는 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뭐 문자 폭탄 관련해서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또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얼마든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의사표현이 아니라 일방적인 비판이라든가 욕설, 폭언 같은 건 적절치 않죠. 사실은 오는 문자 중에는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견해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당 정도는 그냥 일방적인 폭언, 욕설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저에게 당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정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면 전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도 답변을 해줍니다. 그게 소통이고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일방적인 폭언 욕설은 자제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일부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일단 그 민주당 당대표 선출 결과 분석 질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부터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 당대표 선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당대표 선거를 두고 이제 친문 분열에 따른 비문의 어부질이다라는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정 의원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 민주당의 뭐 친문 비문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프레임을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다 바라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길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친문 비문 프레임은 안 맞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말씀에 뭐 일부 분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비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친문입니다. 물론 저도 친문이고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저도 친문이고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대표 대통령께서 당에 경선하실 때도 총괄 본부장이셨고 또 본선에서도 총괄 선대본부장을 하셨고 그렇네요. 또 대통령 특사로 외국도 갔다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 문재인 정부에 성공을 해서 노력해왔던 분이시죠. 이번 선거 결과를 봐도 제가 만난 대부분의 대의원들 당원들의 생각은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됐을 때 본선 대선에서 승리할 때 도움이 되겠는가 당을 또 통합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전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뭐 지금 당 대표 선거 결과를 말씀하시니까 한번 좀 덧붙이면요. 어쨌든 그 이 선거 결과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지난번에 홍영표 의원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제 친문 비문 나누는 프레임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용광로에서 이게 녹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당내 대표 선거 이후에 어쨌든 당내의 그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이 지사께서는 어떤 부동의 1위를 그 대통령 후보로서 그 유지하고 있는데 이 당 대표 선출 이후에 어떤 변화 이런 걸 없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번 그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의 주장은 이제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이 제대로 못했다. 민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은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좀 무능했고 좀 오만했고 또 독선적이었고 특히 한마디로 국민들이 표현하기엔 내로남불 아니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무능하기 때문에 유능해야 되고 오만하기 때문에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송영길 대표가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생에서 여야가 나눠서 이념 또 당 내에서도 여야나 당 내에서 이념적으로 진영에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에 먹고 사는 문제들 특히 부동산 문제
또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면에서 좀 획기적인 변화를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고요.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부동산 그 특위를 완전히 개편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중진들로 특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생에 집중하는 게 변화와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뭐 보시면서 답변하시는 거 아니죠? 두고 있습니다. 아니 뭐 깨끗하네. 저희는 지금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일단 정 의원님 일부 시간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2부에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정성호 의원께 뭐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겁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샵 5001번으로 질문 문자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정 의원께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TVN 긴급 정보 들어왔네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화도 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서 지금 또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출발 경인대행진 1부는 여기서 좀 마치고 저희는 정성호 의원과 함께 핫피플 앤 이슈 토크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흑표 흑침대 협찬, 안전속도 5030 TBN 55분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 도로 위 정체와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인천 시내 미추로 장안사거리에서 석정로 교차점 구간 진행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반대차로를 엇갈려서 소통하고 있으니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재 캐스터. 네, 고속도로 1호도 교통량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부천에서 신월 나들목까지 3km의 구간에서 정체 나타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인천 방향으로도 현재 인천요금소에서 서인천 나들목 부근까지 4km의 구간에서 답답한 모습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도 성남 방향으로는 현재 서창갈림목 부근과 안현갈림목에서 광명 나들목 구간으로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인천 방향으로는 인천 시점 부근에서 더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으로도 교통량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유로 나들목 부근과 계양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5km 구간, 이후로 소래터널 부근으로 제속도 내지 못하니까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송추 방향으로는 소래터널 부근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3km 구간과 송내에서 중동 나들목 구간으로 더딘 흐름 나타나고요. 김포 나들목 부근으로도 더딘 흐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동하실 때 여유를 가지고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다음은 부천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윤현아 리포터. 네, 현재 부천 시내 위로는 이동량 꾸준합니다. 소사로 산림욕장 3거리에서 멀매 4거리 구간 지체 보이고 있고 부천로 심곡천 사거리에서 북부역 사거리 구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사로 멀매 사거리에서 동남 3거리까지도 차 간격 좁혀 이동하고 있습니다. 길주로 꽃마을 사거리에서 춘희 4거리 구간 지체 보이고 평철로는 호수로 3거리에서 부천 체육관 4거리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부천 시내 날이 많이 흐려지고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지나실 때는 더욱더 안전 신경 쓰셔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이유정 캐스터. 네, 이 시각 서해 5도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수도권 북부에는 9시 전후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남부로 확대되면서 오전까지 한때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수 지속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로 짧겠는데요. 다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여기에 황사까지 겹쳐 황사와 비가 섞여 내리겠으니까요. 출근길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오후까지 수도권 서부에는 바람이 초속 7에서 12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인천과 강서구를 포함한 서울, 김포와 시흥, 고양과 서해 5도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는데요. 순간적으로 초속 2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도 불어오겠으니까요.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 중부 전해상에도 풍랑특보 발효된 가운데 오후까지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봉수대로 백석대교에서 백석교차로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와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흑표 흑침대 협찬 TBN 교통정보 이경민이었습니다. TBN 교통 캠페인. 횡단보도를 건널 땐 왼쪽, 오른쪽 잘 보고 건넙니다. 횡단보도를 지날 땐 잠깐 멈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건넙니다. 1년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5월. 보행자는 살피고 운전자는 잠깐 멈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5MHz TBN 경인교통방송입니다. HLSU. 소중한 시간 당신 곁엔 언제나 TBN 경인교통방송.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 도로교통공단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육각수의 출발 경인 대행진. 자, 출발 경인대행진 2부 시작이 됐습니다. 2부에서는 여야 대권 구도가 윤석열 또 이재명 양강으로 고착화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게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 지사가 가진 모든 것들일 겁니다. 누구보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신념을 잘 이해하고 또 지지하는 정성호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 경인대행진 핫피플 앤 이슈 토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생방송되고 있고요. 자, 출경대 2부는 미래교육을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자, 육각수 출발 경인대행진 이제 2부 시작이 됐고요. 자, 먼저 1부에 이어서 오늘의 시사 퀴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기도가 주최한 2021 대한민국 이것소득 박람회가 지난달 30일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이것소득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경제 회복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자, 이것소득은 무엇일까요? 이것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 분배 제도입니다. 네, 이것소득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기본소득, 2번 양도소득. 네, 1번 기본소득, 2번 양도소득. 자, 정답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샵 5001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날씨를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TBN 정보센터입니다. 이명재 캐스터. 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부터 낮 사이에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지역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 한때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5에서 10mm 안팎, 그 외 남부 내륙 지역으로도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비 소식도 있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전국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이 되고요. 오후부터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으니까 호흡기 관리 등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인천과 서울, 김포와 부천 등 중부 서해안 지역 곳곳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가 되면서 오늘과 내일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그 외 지역으로도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 중부 해상으로도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 인천의 기온이 16도, 서울 18도에 머무는 등 전국이 16도에서 26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이제 또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교통 상황 알아보고 오도록 하죠. 자, 신기 사거리부터 갑니다. 김창복 통신원. 네, 먼저 미추홀대로가 문학사거리에서 신기시장 사거리와 신기사거리 녹색신호 두 번에 이동하고 이어지는 예신명한 사거리까지 밀려 지나고 조금 더 진행해서 조안역 삼거리 차량 맞으면서 지체세행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대로는 예신명한 사거리에서 신기사거리 신호 한 번이 부족하고 계속해서 문학사거리에서 제2 경인고속도로 진입 차량 많아 3차로만 차량거리 바짝 뚫혀 지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인주대로는 독점이 3구에서 용인사거리 녹색신호 한 번이 부족하고 계속해서 신기사거리 가까이 하면서 신호 대기로만 잠시 속도를 줄여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구간은 신기사거리에서 미추홀대로 신기시장 사거리 좌회전 차량 신호 대기 길게 하고 있고 이어지는 용인사거리 지체세행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사거리 주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천 심곡고가 사거리 갑니다. 윤용식 통신원. 네, 경인호 하우곡에 있고 3거리부터 신곡고가 사거리까지 정체되고 계속해서 송내 사거리와 사단 사거리에서도 각각 밀려 진행됩니다. 반대 방향도 소사 경찰서 입구를 지나면서 부천 남부역 3거리 방향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심곡로는 전하국 사거리 쪽으로 심곡고가 사거리 신호 두 번은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이어서 전하국 사거리와 부천대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로 잠시 밀리는 정도입니다. 반대쪽은 대학길 3거리를 지나면서 신곡고가 사거리 쪽으로 역시 정체되면서 어려움 따르고 있습니다. 부천 신곡고가 사거리 주변 교통 정보였습니다. 네. 자, 출발 경인대행진 핫피플 앤 이슈 토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시 정성호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정 의원님. 네. 제가 그 일부 때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질문을 하나 못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부터 저부터 좀 스타트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최근에 그 민주당 일각,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친문 진영에서 표현을 하자면 친문 진영에서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는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나라를 경영하는 최고의 법은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 정당을 운영하는 최고의 규범이 당헌인데 지켜야죠. 헌법이나 당헌이나 또 그렇고 법률이나 지키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 이례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당헌은 준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당 당헌에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180일 전에 6개월 전에 후보를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원칙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명분도 별로 없고 또 실리도 따져보면 실리도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뭐 주장들이 집권 전략상 미리 사전에 먼저 후보를 뽑아놓고 놓으면은 상처를 입지 않겠냐. 또 야당이 누리는 그런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하시는데 거의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당 후보로서 그 당선된 후보가 여당을 후보 중심으로 바꾸고 여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 그 예산 입법이거든요. 그 예산 입법을 통해 갖고 후보의 메시지 또 향후 어떤 공약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를 당원 당규까지 바꿔서 이렇게 내본 그런 그 또 되풀이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당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당원을 저렇게 바꾸는구나. 또 당원을 저렇게 왜곡돼서 해석하구나. 이런 불신을 줄 수가 있고요. 결국 또 결정적인 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왜 저러느냐. 왜 당원을 바꾸느냐. 그렇게 봤을 때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또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그런 시간 벌기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말려 들어갔고 본선에서 굉장히 전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당규상으로는 늦어도 올해 9월 초순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보면은 뭐 예. 이재명 지사의 가장 킹메이커는 시간이 아닌가. 시간이 그 말씀대로 하면은 그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이제 후보가 6개월 전에 선출되는 부분 이렇게 되면 워낙 지금 상황이 이제 그 엄중하다 보니까 이 집중 공격을 당하면서 이렇게 좀 그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이런 우려도 한편으로는 깔려 있지 않은가.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냐. 이제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120일 전이니까 11월 정도에 나오거든요. 2달 차인데요. 원래 공격받을 만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공격받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워낙 과거에 처음 굉장히 혹독하게 검증을 당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개인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게 관계없이 본인들이 잘 해명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야당과 우리 여당이 먼저 후보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후보가 야당과의 그 정책 논쟁을 주도함으로써 훨씬 더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더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경선 뭐 연기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뭐 이재명 지사의 지지 모임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는 발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말했던 이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포럼, 이 성공 포럼이 이제 곧 발족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자장격을 맡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원들이 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고 또 장차 어떤 활동,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이재명계 모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에 의한 정권 재창출 그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의원님들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노선과 가치에 어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부분들은 한 35분 정도 되고 저희들이 한 그 발족식까지 계속 그 의원님들께 취지를 설명하면은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 성장과 공정 포럼 어떻게 보면은 공정이란 단어 들어왔는데 이 공정 벌금이 이제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시리즈가 이제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공정 벌금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지사께서 새로 어떠한 공정을 위한 정책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연구 중인가요? 특정한 정책이라기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했냐 이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혜택을 주고 기득권을 갖지 못한 분들에게는 더 불이익을 주고 그러지 않았냐. 특히 부동산 정책 같은 게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더 훨씬 심하게 만들었고 그래갖고 자산시장이 훨씬 더 양극화됐고 없는 분들은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야 되겠죠. 사실은 그 면에서 이 벌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있어서 정말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을 이재명 지사가 성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의 여러 정책 중에서 국민들의 가장 인상을 줬던 게 계곡 정비입니다. 계곡 정비라는 계곡이라고 하는 공유물인데 계곡 환경이 모두의 소유이고 그건 되게 국유지입니다. 그걸 불법 점유해갖고 거기서 재산상 돈을 벌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계곡에 가갖고 자리 한 자리에 10만 원, 20만 원씩 자리세 내고서 여름을 보내야 되거든요.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겁니까? 그러나 그 기득권 때문에 기득권이 두려워서 아무도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설득하고 또 법을 통해 갖고 정리해 갖고 많은 분들에게 그 계곡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크게 보면 불공정을 작은 차원에서 불공정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에서 했던 여러 정책들 또 배달 문제도 그렇죠. 경기도 도 배달 문제들 또 소상공인 지원 문제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들 그걸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게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동식 국장께서 또 질문해 주시죠. 네, 뭐 이재명 지사 지금 그 부동의 1위 달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억나는 정책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그리고 이 정책들이 어떻든 국민들,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께서 원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아직도 국민들께서는 우리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조금 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금 좀 튄다. 아니면 좀 독선적이지 않냐. 뭐 이런 인식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남시장 이렇게 거치고 하면서 이 어떤 돌출 발언,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 지금 이재명 지사의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런 그 장점들이 무엇이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이걸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 그 이 지사에 대해서 느끼는 우려는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불안하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어떤 돌파력이라든가 또는 정책 추진력, 그 집행력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신중하게 하지만 좌고면하지 않고 이게 법에 근거가 있고 또 이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들한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국민들이 좀 뭐라고 할까 독선적이지 않냐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결과를 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지사가 저는 이 지사의 어떤 그 총평을 한다고 하면 일단 확고한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어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또 그다음 세 번째는 용기가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가치, 그다음 국민과의 어떤 약속을 지키는 신뢰, 그리고 그걸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용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계곡 정비라든가 또는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많은 국민들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불안하기 때문에 CCTV 설치하자고 하는데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공공병원에서부터 그걸 실시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공공공사에 있어서의 어떤 건설 원가 공개, 많은 그 건설인들은 반대를 했지만 또 시행하고 나니까 상당히 투명해졌고 또 단가를 낮추는 어떤 그런 효과를 발휘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지사가 굉장히 철학과 용기와 신뢰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측면에서 불안하다고 보는 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세금 왕창 매겨 갖고서 돈 뜯어내 갖고서 막 풀어줄 거 아니냐, 퍼주기 할 거 아니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여러 정책들이 철저하게 국민들이 감당 가능한 그런 세금을 걷어 갖고서 적절하게 공정하게 배분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걸 그냥 막 퍼다 주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기업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시장 친화적인, 가장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이다 하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같은 경우는 되게 행정 절차 때문에 인허가가 늘어지고 굉장히 늦어져 갖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떤 필요한 어떤 경기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본인이 지사가 직접 체크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많은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기업인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고 있죠. 이재명 정성호 의원도 양주시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역도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 실수하면 또 정성호 의원한테도 역도를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우리 그 지난번에 그 서울 그 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한 건 어떤 공정, 투명, 정의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가장 적합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생에 있어서 성과를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기업이 투자를 해갖고 혁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자리 만들어내고 혁신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 외에는 과감하게 기업이 할 수 있게 과감하게 풀어줘야 된다. 기업이 시장에서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 된다고 하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정치가 이 그 소통과 민생을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9호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를 좀 실천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라는 말씀. 저는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지금 한 3년 넘게 하면서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성과를 보여줬고 실천했기 때문에 현재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이승기 변호사 또 궁금하신 질문 또 해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 당내 경선 구도가 좀 복잡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 이 두 분에 대한 대권 주자로서의 평가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삼각 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데 향후 두 전 총리의 연합 가능성 이것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뭐 지금 여당의 민주당의 경선구도는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고 하는데 결국 그거는 당내 상황보다도 결국 우리 국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당심도 민심으로 수렴한다고 보고 있고 이재명 지사가 올해 들어서 거의 뭐 압도적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바람에 의해서 어떤 이벤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보여준 그런 성과들 국민들의 삶에 직접 연결되는 그런 정책 과제들을 실천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복잡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다만 뭐 이낙연 그 정세균 두 분 전 총리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분들 평가하기는 좀 뭐 적절치 않겠죠. 다만 뭐 두 분도 오랜 의정 생활 또 광역 단체장도 지내셨고 또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주시고 국정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 역량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대 그분들이 과거 충분한 역량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국가적인 위기 상황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양극화 위기 많은 그 다층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그런 돌파력이 있는지 추진력이 있는지 전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리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굉장히 뭐 원칙 있고 훌륭한 유능한 검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라고 하는 직업이 미래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검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두고서 이게 시비를 가리는 겁니다.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그러다고 하면 이것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안 위반되는지 위반됐을 때 처벌하고 감옥에 보내는 게 그게 검사의 일입니다. 평생을 그 청춘과 젊음을 그렇게 시비를 가리고 처벌하는 일에 종사했던 분이 과연 미래를 보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전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더군다나 국정은 그런 뭐 범죄를 조사해 처벌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 안보, 국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너무 부족해갖고 좀 어려운지 않겠나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대선 핵심 화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장과 공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그다음에 기본주택, 또 기본금융 등 이 기본 시리즈가 이제 공정 가치를 대표한다고 하는데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도 논란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 그리고 경기도민들께 좀 명확한 메시지를 좀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뭐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뭐 그 세계적인 어떤 경영인들은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빌 게이츠 이런 분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야당을 떠났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세금 걷어 그냥 막 퍼주는 거 아니냐. 또 뭐 야당 인사는 1년에 한 뭐 300조 이상 들 텐데 매달 50만 원씩 주면은 1년에 뭐 얼마 들고 뭐 300조 이상 돈이 드는데 그게 당장 실현 가능한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좀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갖고 단기적인 목표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당장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기본소득의 그 첫 단계가 그 지난해 시행했던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이었습니다. 야당에서 이게 퍼주기 해갖고 선거용이었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 효능감을 느꼈거든요. 이게 직업 소득 이런 거 가리지 않고서 보편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습니다.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다 보니까 대부분 소비에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소비 촉진을 통해 갖고 소비가 돼야 다시 투자를 하고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냥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측면의 어떤 경제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민들이 조금만 더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공감을 하고 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들
또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IT 기업들 대단히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대면 기업들 AI 상황에서 로봇 하나가 도입되면은 로봇세 말씀하시는 로봇이 또 하나 도입되면은 일자리가 100개, 1000개씩 없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할겠습니까, 사실은요. 일자리 없는 이런 성장 상황에서 그래도 소비가 돼야 또 성장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소비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민주당 내에서의 입장은 어떤가요? 아직 좀 반발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 기본소득 포럼이라고 해갖고 한 50여 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고 공감대는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요. 다만 이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고유미의 기본소득에 맞게 매달 몇십만 원 주는 그런 기본소득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 상황에 맞게 국민의 조세 부담에 맞게 단계적으로 실시하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말 맞는데 혹시 로봇세에 대한 것도 좀 논의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제가 소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로봇세 또는 AI세 또는 데이터세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서구 선진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도입돼야 되지 않겠나. 특히 뭐 구글과 같은 국제적인 그 IT 기업들 또 인터넷 기업들이 사실은 그들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많은 개인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모아놓은 그 빅데이터들을 활용해 갖고 돈을 더 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세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논의가 지금 국제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과 관련돼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듣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뭐 최근뿐 아닙니다. 이게 좀 우리 그 국민들한테 그 지원해준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부담을 자꾸 이 후대에게 그 부담시키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도 제가 어디 갔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이거를 이게 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은 이 부담이 우리 때뿐 아니라 다음 때까지 이 국민들에 대한 이 부담을 더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이 어르신들이 계셔요. 이 부분도 한번 좀 명확히 좀 해명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조세 수준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이걸 실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 단계에서 1단계에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문제는 지금 정부가 그 세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는 조세 감면해주는 이 조세 지원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효과도 정확히 분석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조세 감면 부분을 좀 정리해버리고 나면 최소한 한 50조 정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걸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도 추가 경정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부가 편성해놓은 예산 중에서 불필요한 예산들,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지출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상 당장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인데 정치적으로 선택해갖고 뭐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 또 상당 정도 한 20, 30조 이상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하자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새롭게 세금을 걷어들여 갖고 퍼주려고 하느냐 이건 오해고 그 다음에 현재 저는 그 재정 문제에 관련해 갖고서는 지금 가계부채도 지금 2,000조 내외고요. 기업부채도 2,000조 내외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국가부채가 지금 1,000조 좀 육박하고 있는데 국가가 그래도 낫습니다. 우리 국가의 상황이 좀 나은 겁니다. 국가가 빚을 내서 지원하지 않게 되면은 그 가계가 빚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가계는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한계 상황에 와 있어 갖고 우리 이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파산이 엄청 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 엄청 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가는 그래도 그런 정도 능력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네. 자, 지금 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뭐 일단 저것 좀 묻고 싶어요. 그 경제와 관련돼서 뭐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지 기술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이 산업 구조 개편에 주력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재명 지사님의 이재명 지사의 그 경제 정책의 방향 좀 어떤지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성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 성장과 공정 포럼에서도 공정과 성장이 아니라 성장과 공정으로 이름 지은 것도 그렇습니다. 성장 없이는 분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겠죠. 청년의 일자리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미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제 정책
그 성장의 주체는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보건에 관계된 이런 규제 말고는 과감하게 혁신을 해갖고 규제 혁신을 통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자 하는 게 그런 것이고요. 다만 그 성장의 과정 공정해야 됩니다.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또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만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성장들. 그리고 그 결과 성장의 결과물들은 국민들에게 적정하게 지원돼야 되고 배분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정성호 의원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인천이움 캐시백 10%로 행복하소! 인천시민 전용복지몰 인천이몰에서 인천 직구 상품을 구매하면 매월 한도 없이 캐시백 10% 플러스 5,600여 개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서는 기본 캐시백 10%, 가맹점 할인 최대 7%, 군구에서 제공하는 추가 캐시백 최대 7%까지 최대 24% 혜택이 플러스되는 인천 이음으로 가치 소비와 인천 사랑 실천하소.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은 산업 현장 근로자의 땀방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땀방울이 눈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산재 때문인데요.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882명, 하루에도 2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눈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안전을 더하는 일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필원도 응원할게요. 이 캠페인은 근로자가 안전한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곤 하는데요. 이런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의 보험을 아시나요? 보험료는 다운, 보상은 업. 자연재해로부터 내 재산을 보호하는 풍수의 보험에 가입하세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안전관리과 032-749-8863으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편에서 한 줄기 빛이 듭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부평구는 올해 구민 30만 3천 명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접종하셔야 할 시기에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함께합니다. 자, 이제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옆찬 교통정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민 캐스터. 네, 고속도로의 돌발 구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부근 5차로에서 낙하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도 타이어 조각 처리하고 있고요.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내 위로는 일부 구간으로 지체되고 있는데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9m에 달하는 강한 바람 불고 있습니다. 봉수대로 왕길고가교에서 안동포 사거리 방향 밀리고 있고 부평대로 한국GM 3거리에서 갈산역 사거리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인천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갑니다. 윤연아 리포터. 네, 부천 시내 길주로 무지개 고가교에서 상동역 사거리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장말로 부천중 사거리에서 부천대학교 사거리 구간 지나는데 신호 한 번 부족하고요. 성내대로 길주 사거리에서 중원고 사거리 구간도 속도 떨어집니다. 경인로 부천 남부역 3거리에서 심곡고가 사거리 구간 지체 서행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천 시내 날이 많이 흐리니까요. 전주등 꼭 켜시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옆찬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김 사장, 중국으로 수출한다며? FTA 특혜 세율 받고 있어? FTA?
그것까진 신경 못 쓰고 있어. 헤헤, 이 사람. 요즘은 FTA가 경쟁력이야. OK FTA 컨설팅으로 중소기업도 FTA 준비가 수월해졌다고. 경기도 중소 중견기업이라면 누구나 FTA 활용부터 인증 수출자 취득까지 OK FTA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FTA는 경기 FTA 센터에 물어봐. 상담 1688-4684. 아이패즈는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조성된 대한민국의 경제 자유 구역입니다.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거점인 송도 국제도시, 항공 물류 중심의 복합 레저 관광 도시로 나아가는 영종 국제도시, 국제 금융과 유통, 의료, 첨단 산업의 허브로 탈바꿈 중인 청라 국제도시로 인천 경제 자유 구역은 세계 유수의 경쟁 도시를 능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아이패즈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인천 동구 송림동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럼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횡단보도 건너기, 모노레일 체험, 스쿨버스, 자전거, 킥보드 타기, 3D 영상관 등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당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동구 통합 예약 서비스 또는 전화 예약하세요. 참,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이에요. 이 캠페인은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인천 동구와 함께합니다. 생활 속 분리수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생수 페트병은 유색 라벨을 떼어내고 버려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쓰레기요? 그냥 버리는데? 이물질이 묻어있을 경우 씻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급증한 생활 쓰레기 탓에 올바른 분리배출 4단계가 꼭 필요한데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기. 적극적으로 실천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깨끗한 환경 제공으로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 인천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미추홀구에서는 인천시 최초로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 예고제를 추진합니다. 대상은 자가용 중 승용, 승합, 화물차인데요. 차종 번호판 종류에 따라 배정되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100개 단위,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 159-50XX 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자동차 등록 시 나머지 10과 1단위 중에서 무작위 10개의 번호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관리과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함께합니다. 네, 자 출발 경인대행진 핫피플 앤 이슈 토크 함께하고 계신 시각 오전 8시 35분 56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성호 의원님. 네. 시간이 그냥 너무 빨리빨리 지금 지나가고 있어가지고요. 질문은 저희가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전 너무 안 가는 것 같은데요. 너무 혹시 지겹습니까? 긴장해갖고. 긴장되셔가지고 아니신 것 같은데. 예, 그럼 바로 질문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4.7 재보선 선거에서 이제 2030 이제 청년들의 이제 분노가 이제 표심에 나타났다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청년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건 어쩌면 달리 말하면 2030 청년들이 그만큼 소외되고 있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정치 쪽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2030 청년들을 위한 이 특단의 정책 어떤 걸 준비하는지 뭐 성장과 공정 포럼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좋고요. 네, 어쨌든 뭐 청년 세대 또는 2030 세대가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 사회 기성세대가 저를 포함한 지금 소위 말하는 586 세대가 그들이 기득권을 독차지하고 내놓지 않고 2030 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지 않았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근본적으로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왜 우리 앞 세대들은 다 집도 마련하고 내 집 장만하고
그들 일자리 좋은 일자리들 차지하고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기회는 없냐? 결국 주거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의 문제들, 그리고 그렇게 도달할 수 있게 일자리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의 문제들이 핵심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은 저희 당에서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 갖고 세금이라든가 공급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 주택이 제일 가장 그 가능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토지 수용해 갖고서 민간에 분양하는 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대규모로 민간에 줘서는 안 되고요. 예. 공공이 직접 줘 갖고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가 또는 뭐 30년 장기 임대라든가 해 갖고 집 걱정 안 하게 해 주는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 결국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야만 됩니다. 예.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정치가 만들어줘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이 IT 기업, 플랫폼 기업들 각종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청년들에게 현재보다 보다 과감한 교육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과감한 어떤 새로운 지식 또는 새로운 어떤 기술을 수용할 수 있게 국가가 책임지고 재교육을 해줘야 된다. 교육 투자해야 된다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주시죠. 이 지사께서 어쨌든 뭐 많은 정책들 이렇게 하는데 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대북 관련돼 있는 그 이 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뭐 좀 최근에 보면은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그것도 이 그 대북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북 관계에서도 상당히 좀 앞선 이런 정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정책과 평화 구상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대북관이라든가 또는 외교관, 안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확고한 실용주의, 또 실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과 국가에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이 되는지, 국익 중심의 외교, 국익 중심의 어떻든 남북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지사가 경기도 정무부지사, 과거 정무부지사를 평화부지사라고 그 이름을 바꿔갖고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런 여건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는 뭐 남북 관계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지만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조건들을 준비하고 있고 국제 평화 교류를 위한 어떤 모임도 만들고 그런 면에서 뭐 문정인 대통령 외교특보였던 문정인 교수가 또 자문을 해주고 있고 또 남북 관계 오랫동안 일했던 임동원 뭐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어쨌든 남북 관계가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떨어지거든요, 사실은요. 안보 불안은 사실은 경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전단 문제도 물론 외국에서 문제는 되고 있지만 이 접경적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이 전단을 북에 보내니까 북한에서는 대남 포격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 접경적 경기 도민들의 안정과 그들의 민생 때문에 어떤 민생의 측면에서 이건 적절치 않다고 저는 또 이상 좀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하나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오늘은 좀 궁금한 게 좀 많아서요. 그 과거 이 지사께서는 과거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어떤 좀 뭐 일단 이 친문 이쪽이랑 좀 갈등을 좀 빚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문 세력으로부터 이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게 뭐 친문은 이게 강성 친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중요한 게 이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당내 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판단을 받기 전에 이 당내에서의 그 심판을 일단 좀 그 받아야 되는데 이 당심을 얻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안들이 있는지요. 이거 궁금합니다.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심이 민심과 분리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현재 한 80만 명 이상 되고 있고요. 이번 그 전대 한 70만이 참여했습니다. 70만 정도가 대상이었고 한 30만 정도 참여했지만 80만의 권리당원, 한 300만 내외 일반 당원이 있습니다. 400만 가까운 전체 당원이 있는데 전체 국민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분들도 일반 민심, 일반 국민의 여론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가 당심을 얻는 길도 민심을 얻는 길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경기도정에 충실해 갖고 경기도민과 약속을 지키는 거,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거. 그런 면에 성과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게 파급돼 갖고 우리 당원들도 저런 사람이면은 국가를 맡겨도 되겠구나.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적임자이겠구나 이런 판단을 주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 단계에서 이 지사가 도정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경기도민 또 수도권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지금 뭐 지역 불균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수도권의 지사직을 맡고 있지만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실천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광주, 전남 또 경상도 김경수 지사가 갖고 여러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협약을 많이 체결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어떤 한번 질문 한번 더 해주시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우리 정 의원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하실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는데 최근에 이제 정세균 전 총리와 이제는 좀 설전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이제 백신 도입을 검토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약간 방역을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이 지사의 정치 철학 어떨까요? 저는 뭐 지금 방역의 문제는 국민의 건강, 생명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신 도입이 여러 사유로 좀 늦어졌는데 저는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역량도 동원하고 또 경기도가 갖고 있는 국제적인 어떤 네트워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지사가 스푸트니크 5 관련해 갖고 문제 제기한 거는 다양 어떤 것든 다 도입을 해야 된다. 또 제가 알기로는 상당 정도 정부 안에서 어떤 공감을 갖고서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그런 제시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제약회사와 협상력에서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걸 문제 제기하는 게 방역을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국민의 생명을 갖다 지키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야가 어디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면에서 이 지사의 문제 제기가 굉장히 정부의 외국과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좀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의 대권 도전과는 별개로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정성호 의원 개인의 목표가 일단 저는 좀 되게 궁금한데 지금 4선 중진이시잖아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의 뒤를 이어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어저께 그러시던데. 저희 어머니가 의정부 출신이시거든요. 가짜 뉴스 갖고 우리 엄마 어머니께서 근데 가짜 뉴스 들은 게 아니신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경기도에서 뭐 4선 국회의원 했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 직무대행도 1년 했었고 또 기재위원장도 했었고 예결위원장도 했습니다. 또 사개특위위원장도 했었고 제가 무슨 다시 더 큰 욕심을 낸다는 건 저는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굉장히 위기에 처한 어떤 민생을 살려내고 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국민들이 느끼기에 나라를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나라를 정상화라는 말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나라를 다시 도약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를 만드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지사 나갈 가능성은 솔직히 없다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어떻든 그러한 노하우들 했던 그 노하우들을 말씀하셨듯이 어떤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가 가끔 저랑 사적인 자리에 있으면 저한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이 하도 잔소리 해갖고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 저는 제대로 하시니까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어떤 국가를 경영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면 쓴소리 해줘야 됩니다. 민심의 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건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나저나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돼서 오늘 어떻게 1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 충분히 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청취자분들께 소감과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의 책무는 국민민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이익, 국민의 행복. 저는 오직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그 마음을 늘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재명 지사와 함께 오직 국가이익, 국민 행복 그리고 현재 저희가 경기도의 국회의원, 경기도의 도지사로서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인천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 의원님. 다음에 또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출경대 마스코트 우리 한동식 국장님, 또 이승기 변호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퀴즈 정답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 분배 제도, 바로 1번 기본소득이 정답이었죠. 자, 당첨자는 개별 연락을 드릴 테니까 당첨되신 분들 문자 받으시면 바로 정확한 주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야 의원 가리질 않고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질 않는, 그래서 왜 그렇게 쓴소리를 하느냐는 질문에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쓴소리라 하면 약간 어색합니다. 바로 정성호 의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그 사람을 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입에서는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은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다들 아시죠? 국민 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이의 명대사 중 하나였죠. 장금이의 대사처럼, 그리고 정 의원의 답변처럼 우리 모두는 상식과 소신이 명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모토로 삼고 있는 정성호 의원,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하면서 육각수 출발 경인대행진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TN 2.0 이상을 가진 아버지의 바다 두도액젓, 그리고 성인 학생들에게 정규 학력 인정과 졸업장이 주어지는 남인천 중고등학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육각수였고요. 자, 이어지는 노래 신영원의 터 또 띄워드리면서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말도 없이